기축옥사의 피바람이 가시기도 전인 1590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며 조선에 길을 빌려달라 요구합니다. 조선은 급히 통신사를 파견했지만 돌아온 이들의 보고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서인 황윤길은 외적이 반드시 대군을 전쟁이 곧 일어날 쳐들어온다고 것이라 합니다. 경고했으나 동인 김성일은 전하,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킬 인물이 못 김성일이 된다며 아래옵니다.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당쟁에 전하, 눈이 멀어 신에게 지금 요행을 말씀을 받았던 하려옵니다. 조정은 전하, 결국 이는 김성일의 나라의 손을 병대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서양에서 전래된 조총을 대량 생산하고 16만 명에 달하는 정예병을 조직하며 조선 침공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백성의 원성을 핑계삼아 성곽 수축과 무기 정비를 중단해버렸고 훗날 류성룡이 피눈물로 회고한 율곡이의 10만량 병설마저 당쟁 속에 영영 묻혀버렸습니다. 대비 없는 평화는 독이 되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700여 척의 일본 함대가 부산포를 덮치며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7년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오후 절영도에서 사냥 중이던 부산진 첨사 정발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수평선을 가득 메운 700여 척의 외선. 정발은 즉시 성으로 복귀해 검은 갑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왜군들이 검은 귀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사나이. 하지만 숙청과 안일함 속에 남겨진 성안의 병력은 고작 1000여 명뿐이었습니다. 4월 14일 새벽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1만 8천 명의 대군이 부산 진성을 포위했습니다. 조선군이 활을 들기도 전 처음 마주한 조총의 굉음과 함께 성벽 위의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성문이 뚫리자 처절한 백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발은 직접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성 안의 여인들까지 기와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정발은 적의 탄환을 맞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반나절 만에 전멸한 부산 진성. 조선의 남쪽 대문은 그렇게 피로 물든 채 열리고 말았습니다. 부산진을 함락시킨 왜군은 곧장 경상도의 거점 동래성으로 진격했습니다. 1592년 4월 15일 성을 포위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나무판을 세워 경고했습니다.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기 싫으면 길을 빌려달라. 동래부사 송상현은 망설임 없이 답을 적어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전투가 시작되자 백성들은 기와를 던지고 안악들은 끓는 물을 퍼부으며 처절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조총의 화력을 앞세운 왜군이 취약한 성벽을 넘으며 수비선이 무너졌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송상현은 갑옷 위에 관복을 갖춰 입고 북쪽의 임금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시를 남긴 채 장렬히 전사합니다. 외로운 성에는 발머리가 지고 다른 진영들은 베개를 높이고 잠들었구나. 임금과 부모님의 은혜는 무거운데 죽고 사는 것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송상현의 기계에 감동한 외장 고니시가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줄 만큼 동래성의 저항은 처절하고도 숭고했습니다. 부산과 동래가 단 이틀 만에 함락되었다는 비보에 선조는 북방의 맹장 이의를 급히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을 떠나는 사령관의 손엔 칼 한 자루뿐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4월 25일 상주 관리들은 이미 도망쳤고 성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농민 800명을 강제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손엔 칼 대신 녹슨 낫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투 전날 적이 근처에 왔다는 보고에 이일은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적은 아직 먼 곳에 있는데 감히 망령된 말로 군심을 흔드느냐. 그는 보고자의 목을 치려 했고 겁에 질린 병사들은 눈앞의 적을 보고도 입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숲의 연기를 아군의 취사 연기라 비웃던 그 찰나 정적을 깨는 조총의 굉음과 함께 농민군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피바람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전장 속에서 북방의 전설이라 불리던 명장 이일이 한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내던지고 상투까지 자른 채 민복으로 갈아입고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북상하자 조선의 자존심이자 북방의 전설 신립을 급히 파견했습니다. 숙청으로 유능한 부관들이 사라진 조정은 그에게 실전 경험 없는 농민군과 기마병 8,000명만을 맡겼습니다. 신립은 험준한 조령을 포기하고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하는 충주 탕금대 넓은 들판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자신의 기마부대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확신은 참혹한 오판이었습니다. 억수 같은 비에 들판이 거대한 늪으로 변하자 조선 최강의 기마대는 그곳에 갇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늪에서 허우적댈 때 일본군의 조총 화망이 불을 뿜었습니다. 남한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진 8,000명의 수중고군. 책임을 통감한 신립장군 또한 적에게 목을 내주는 대신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단 3일 만에 증발해버린 최후의 방어선. 대비 없는 평화가 치른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소식 앞에 임금 선조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임금조차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절망의 시대. 놀랍게도 조국을 등지고 조선을 구하기 위해 총을 든 일본군 장수가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부산에 상륙한 왜군 선봉장 사야가. 그는 전쟁 시작 며칠 만에 부하 3,000명을 이끌고 조선에 투항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은 명분이 없다. 나는 예의의 나라 조선에서 죽고 싶다. 조선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악마의 무기
조총. 사야가는 자신이 가진 조총 부대를 조선에 바쳤고 화약제조법과 사격수를 전수했습니다. 활과 창뿐이었던 조선군에게 비로소 총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조선의 장수다. 그는 자신의 조국이었던 일본군을 향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경주 전투와 울산성 전투 등 그는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조선인보다 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훗날 선조는 그에게 충성스럽고 착하다 하여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땅 위에서 광해군과 김충선이 반격의 불씨를 살리는 동안 남쪽 바다에서는 전설이 된 한 남자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북상하자 조선의 자존심이자 북방의 전설 신립을 급히 파견했습니다. 숙청으로 유능한 부관들이 사라진 조정은 그에게 실전 경험 없는 농민군과 기마병 8,000명만을 맡겼습니다. 신립은 험준한 조령을 포기하고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하는 충주 탕금대 넓은 들판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자신의 기마부대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확신은 참혹한 오판이었습니다. 억수 같은 비의 들판이 거대한 늪으로 변하자 조선 최강의 기마대는 그곳에 갇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늪에서 헐적댈 때 일본군의 조총 화망이 불을 뿜었습니다. 남한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진 8,000명의 수종고군. 책임을 통감한 신립 장군 또한 적에게 목을 내주는 대신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단 3일 만에 증발해버린 최후의 방어선. 대비 없는 평화가 치른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소식 앞에 임금 선조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1592년 7월 육지가 유린당하고 선조마저 국경으로 도망친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 남쪽 바다에서는 역사를 뒤집을 거대한 결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의 정예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73척 대함대 이순신 장군을 잡겠다는 교만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좁은 견내량 수로를 빠져나와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조선 수군은 철저하게 약한 척하며 적을 죽음의 무대로 끌어들였습니다. 적이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된 그 순간 거짓말처럼 뱃머리를 돌린 판옥선들이 거대한 날개를 펼쳤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벽, 바로 이순신의 비책 하깃진이었습니다. 모든 화력을 적에게 쏟아부어라. 명령과 함께 판옥선의 모든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자 바다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적들은 붉은 화염과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왜군 59척 격침. 반면 조선 수군의 피해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로 왜군의 보급로는 끊겼고 조선은 반격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호남을 집어삼키기 위해 몰려온 일본 정예군 3만 명 앞에 진주성을 지키는 병사는 고작 3,800명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멸이 확정된 싸움이었습니다. 1592년 10월 밤낮 없이 쏟아지는 조총 탄환과 불화살. 적들은 시체 더미를 밟고 성벽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목숨을 건 지휘관 김시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발의 화살도 헛되이 쏘지 마라. 병사와 백성의 경계는 없었습니다. 성벽에 오른 이들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 삼아 죽기로 적들에게 맞섰습니다. 진주성은 병사만이 아닌 백성 모두가 하나된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6일간의 처절한 혈투 끝에 질려버린 적들은 결국 퇴각했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의 순간. 하지만 그 환호성 속에서 김시민 장군은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전투 중 적의 총탄이 그의 이마를 꿰뚫은 것입니다. 호남을 지켜낸 영웅은 끝내 승리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제1차 진주성 전투. 그것은 3,800명의 결사대와 한 장수가 피로 쓴 기적이었습니다. 1593년 1월 조선의 끈질긴 저항에 일본군의 기세가 꺾인 틈을 타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온 것은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이끄는 4만 3천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조선군과 합세한 약 5만의 연합군은 곧장 적의 심장부 평양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일본군이 자랑하던 조총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hor을 쏘아라. 명나라의 최신식 대포 불랑기포가 불을 뿜자 평양성의 견고한 성벽은 종잇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양 점령을 호언장담했던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 쏟아지는 포화에 갇힌 그는 결국 부하를 마저 버리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얼어붙은 대동강 위를 기어서 탈출하는 적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쟁 발발 9개월 만에 평양성을 되찾은 역사적인 순간. 이로써 적들에게 짓밟혔던 평안도와 황해도 땅을 모두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로 왜군은 한양 이남으로 밀려났고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연합군에게 넘어왔습니다.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연합군. 그들의 칼끝은 이제 빼앗긴 수도 한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격제관 전투에서 패한 명나라군이 도망친 뒤 한양 코앞 행주산성에는 권율 장군과 약 3,000명의 병사만이 고립되었습니다. 1593년 2월 12일 일본군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는 3만 대군을 7개 부대로 나누어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병력 차이만 무려 10배. 적들이 누각을 앞세워 공격해오자 권율 장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총통을 발사하라. 누각이 박살나자 이번엔 신기전과 비격 진철레가 적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엄청난 화력에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마저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바닥나자 백성들은 치마폭에 돌을 날랐고 군사들은 그 돌을 던지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강을 보라. 해가 들어온다. 충청수사 정거래 화살배 뒤로
마침 전라도 조은선 수십 척이 나타났습니다. 강을 뒤덮은 선단을 대군으로 착각한 일본군은 결국 전의를 상실하고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3만 대군을 꺾은 행주대첩, 그것은 화력과 의지가 만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임진왜란 2년차, 전쟁보다 무서운 대기근이 조선을 덮쳤습니다. 거리엔 시체가 쌓이고 사람이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남을 정도의 아비규환인 상황이었죠. 그때 도체찰사 류성룡이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굶주린 백성을 모집해 쌀을 주고 월급을 줘서 군사로 키웁시다. 조선 최초의 상비군 훈련 도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신분은 따지지 않았지만 시험은 가혹했습니다. 이 바위를 들어라. 오직 무거운 돌을 들어올린 자만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사람을 모았지만 정작 싸우는 법을 몰랐던 조선. 명나라 장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척계광의 병법서 기요신설을 전격 도입합니다. 이 완벽한 이론에 실전 기술을 더하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투항한 일본군 항해들에게 조총술과 검술까지 전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삼수병. 조총을 쏘는 포수가 장전하는 위험한 순간을 활을 쏘는 사수와 칼을 든 살수가 막아주는 완벽한 팀워크가 완성된 것입니다. 배고픔과 치욕을 삼키고 갈고 닦은 조선의 칼날. 이들은 다가올 정유재란에서 일본군에게 달라진 조선의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1593년 6월 진주성 앞으로 무려 10만 명의 왜군이 등장합니다. 히데요시가 내린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주성을 짓밟고 모조리 다 죽여라. 명나라군은 일본과 가짜 평화를 맺느라 진주성을 외면했고 조정 역시 승산이 없다며 병력을 물리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사 김천일, 호남은 나라의 근본이고 진주는 실로 호남의 울타리이다. 충청병사 황진, 이미 약속했으니 죽더라도 시간을 할 순 없다. 여기에 최경래, 이종일을 비롯한 이들이 제발로 사지인 성안으로 들어갑니다. 10만 대 2천,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조선군은 무려 9일을 버텨냈습니다. 특히 황진 장군은 성벽을 넘나들며 왜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죠. 하지만 성벽 아래 숨어있던 적의 총탄이 황진의 이마를 관통했고 그가 쓰러지자 성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열세에 밀린 김천일과 최경래는 남강에 투신했고 왜군은 성안의 모든 생명을 모조리 학살했습니다. 사망자 6만 명, 강물이 핏빛으로 변해 흐르지 못했던 그날 농계의 투신은 날아가 버린 6만. 원혼들의 분노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정은 밥을 주겠다며 삼수병을 모집했지만 이는 오직 건장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체력이 약해 탈락하고 군량이 부족해 쫓겨난 백성들, 빈손으로 내몰린 그들의 절망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선량한 농부가 당장 살기 위해 도적이 된 겁니다. 그들은 농기구 대신 죽창을 들고 산으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먹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뺏겠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임걸련이었습니다. 그는 도적대를 이끌고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를 휩쓸며 관아의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임걸련은 험한 산속에 요새를 짓고 관군에 맞섰으며 급기야 한양의 보급로를 끊고 치안을 마비시킬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발칵 뒤집힌 조정은 급히 토벌대를 파견해 홍산에서 그를 생포했고 한양으로 압송해 곧바로 처형했습니다. 왜군이 아직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조선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극은 선조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며 백성도 등을 돌리는데 칼을 쥔 장수라고 다를까 하는 서늘한 의심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1596년 전쟁과 굶주림으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된 그 틈을 타 왕족의 서자 이몽학이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농민군을 모으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바로 홍위 장군 곽재우와 이코 장군 김덕령이 자신과 뜻을 함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란군의 기세에 관군마저 연전연패하자 다급해진 도원수구 권율은 김덕령에게 급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명을 받은 김덕령은 밤낮 없이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된 뒤였습니다. 홍가신의 방어에 막힌 이몽학이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며 난이 평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붙잡힌 주동자 한여는 김덕령도 공모했다며 거짓 자백을 쏟아냈습니다. 명백한 무고였지만 의심 많은 선조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도 고의로 진격을 늦춘 것은 딴 마음을 품은 증거라는 억지였습니다. 압송된 김덕령은 20날 동안 무려 6차례의 혹독한 고문 끝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허망한 죽음에 곽재우마저 산으로 숨어버렸고 조선은 스스로 지킬 방패를 꺾어버린 셈이었습니다. 1597년 조선 수군 내부에서는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원균의 끊임없는 모함과 승전보가 뜸하자 조바심이 난 선조의 공격 명령이 겹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형이 험한 곳으로 유인해 섬멸하려는 적의 명백한 함정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왜군의 간첩 요시라의 공작이 더해지자 선조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이순신의 신중함은 조정을 기만하고 적을 놓아준 죄가 되었고 결국 그는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정강이가 으스러지는 고문으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우의정 정탁의 피 끓는 상소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에게 내려진 명은 백의종군이었습니다. 야속하게도
운명은 그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아들을 보러 먼 길을 배 타고 달려오던 노모가 끝내 배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이순신의 몸과 마음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수호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걷고 있을 때 통제사 지휘봉을 잡은 원균은 조선 수군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을 몰아내고 통제사가 된 원균. 선조 앞에선 부산포를 쳐서 적을 섬멸하겠다 큰 소리쳤지만 실전은 딴판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조차 잊지 못해 싸워보지도 않고 판옥선 12척을 표류시켜 잃어버렸고 가덕도에서는 물을 깃던 병사들이 기습을 당하자 무려 400명의 아군을 그대로 버린 채 도주한 겁니다. 과거 단 5명의 병사를 구하려 출정했던 이순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원균은 불안하다며 매일같이 술판을 벌였습니다. 1597년 7월 16일 칠천량의 새벽 왜군의 기습에 조선 수군은 지휘체계가 마비된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최후와 이혁기 장군은 기울어진 전세 속에서도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산화했고 동생 원전마저 형을 대신해 배를 지키다 전사했습니다. 허나 정작 총사령관 원균은 배를 버리고 도망치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패배를 직감한 배설은 남은 12척을 이끌고 적에게 군수물자를 주지 않으려 한산도 진영을 스스로 불태우며 후퇴했습니다. 이제 조선의 바다에 남은 건 위태로운 배 12척뿐이었습니다. 칠천량의 참패 후 대책은 이순신뿐이었지만 선조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이순신의 이름이 나오자 불쾌한 기색을 비치며 한참 동안 입을 굳게 다물어버릴 정도였죠. 결국 신하들 등살에 복직은 시켰지만 끝내 질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의품 대감이었던 장군을 휘하 장수들과 똑같은 정산품으로 강등시켜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런 모욕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교서가 내려오기도 전부터 흩어진 병사를 모으고 남해안을 돌며 버려진 무기와 배를 수습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배는 배설이 남긴 12척에 뒤늦게 합류한 한 척을 더해 고작 13척뿐. 선조는 가망이 없다며 수군을 버리라 명했지만 이순신은 역사에 남을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있사옵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결전을 앞둔 9월 15일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 앞에서 비장하게 외쳤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13척의 배는 다가오는 133척의 대함대를 향해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울돌목 이순신은 좁은 길목에 일자진을 치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133척의 적선을 정면으로 맞이했습니다. 초반에 열세의 부하들이 주춤하자 장군은 초요기를 울려 안위와 김응함을 급히 불러들여 처절한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팽팽하게 버티던 정오 무렵 마침내 조류의 방향이 바뀌자 이순신이 기다렸던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밀물에서 썰물로 바뀐 거센 급류가 왜군을 덮친 것입니다. 물살을 이기지 못한 적선들은 서로 엉키고 부딪히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고 좁은 길목은 순식간에 꼼짝없이 갇힌 왜군들의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투항한 왜군 중사가 적장 고르지마 미치우사를 정확히 찾아냈고 이순신은 즉시 그를 갈고리로 끌어올려 목을 베어 깃대 높이 내달았습니다. 높이 내걸린 적장의 목을 본 왜군은 공포에 질려 도주했고 조선 수군은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 맹렬한 화포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적선 31척 격파, 아군 피해 전무, 단 13척으로 133척을 괴멸시킨 이 승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순신이 목숨을 걸고 준비한 비책이었습니다. 1597년 9월 남원성을 함락시킨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한양의 턱밑, 충청도 직산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에 명나라 부총병 해생이 이끄는 2,000명의 기병대가 급히 남하의 안개긴 직산 소사평에서 구로다 나가마사의 선봉대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 적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있어 조선 백성인 줄 알고 방심했으나 기습적으로 조총을 쏘며 달려들자 명나라군은 예상치 못한 전술로 맞섰습니다. 기병임에도 불구하고 말에서 뛰어내려 적의 창칼을 막아내며 기세를 꺾은 뒤 순식간에 다시 말에 올라타 짓밟아버린 겁니다. 당황한 왜군은 자신들의 본대까지 불러들여 반격을 시도했지만 뒤이어 도착한 명나라 증원군 기병 2,000명에게 역으로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주력 부대조차 명나라 정예 철기병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새벽 내내 이어진 치열한 격전 끝에 적들은 결국 북진을 포기하고 물러섰습니다. 이로써 왜군의 한양 진격은 이곳 직산에서 멈췄고 전쟁의 판도는 남해안을 둘러싼 장기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597년 겨울 조명연합군의 거센 반격에 밀려 남해안 끝자락까지 쫓겨난 왜군, 경주에 집결하여 전열을 가다듬은 5만 연합군은 적에게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울산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12월 23일 마침내 시작된 대반격. 연합군은 순식간에 도산성의 외곽을 무너뜨리고 가토 기요마사를 좁디 좁은 내성 안으로 몰아넣어 완벽히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승패를 가른 결정적 한 수는 연합군의 식수 차단 작전이었습니다. 특히 김응서가 이끄는 조선군이 태화강으로 이어지는 물길을 끈질기게 봉쇄하자 고립된 성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미쳐버린 일본군은 죽은 말에 배를 갈라 생피를 마시고 자신의 오줌을 받아 마시는가 하면 성벽의 흙과 갑옷 가죽까지 씹어먹으며 추악하게 연명했습니다. 여기에 혹한의 동장군까지 덮쳐 손발이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산을 잃었고 가토조차 공포에 질려 할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비록 막판에 왜군 구원병이 몰려와 아쉽게 철수했지만 이 처절한 응징으로 인해
가토 기요마사는 북진 야욕을 꺾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비에만 급급해야 했습니다. 1598년 5월 명나라 유격장 팽신고가 선조 임금 앞에 아주 기이한 부대를 데려왔습니다. 조선에서 무려 15만 리나 떨어진 곳에서 왔다는 이들, 바로 핵이라 불리는 흑인 용병들이었습니다. 노란 눈동자에 오치를 한 듯 검은 피부, 그리고 양털처럼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조선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들의 압도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먼 바다 건너 파랑꾸, 즉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던 아프리카 모잠비크 출신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선조가 보는 앞에서 화려한 칼솜씨를 뽐냈던 이들에게 바다 귀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다 밑을 평지처럼 걸어다니며 적의 배 밑창을 뚫어 침몰시키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졌는데, 심지어 물속에서 며칠이고 잠복하며 헤엄치는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잡아먹고 버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명나라 지휘부는 이들을 바다가 아닌 육지 전쟁터 사천성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장기인 잠수 실력은 써보지도 못한 채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피를 흘리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1598년 7월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 배 500여 척과 수군 5,000명을 이끌고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오자마자 조선의 관리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질하고 부하들은 백성들의 가축을 약탈하는 폐악질을 일삼았습니다. 오죽하면 실록의 명나라 군대의 약탈이 외적보다 더 참혹했다고 기록될 정도로 그들의 횡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하의 망나니 진린을 꼼짝 못하게 만든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행패가 계속되자 백성들이 있어야 군대도 있는 법. 명나라 군사들이 백성을 괴롭혀 모두 도망가게 하니 나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소. 당황한 진리는 즉시 사과하며 명나라 군사 처벌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장군은 자신이 잡은 적의 수급을 양보해 그의 체면을 세워주는 지혜로 화답했고, 감복한 진리는 그를 노야라 부르며 깍듯이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내부의 적을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만든 순간, 이제 두 영웅은 바다 위 최후의 결전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철수 명령이 떨어졌지만 고니시 유키나가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닷길을 철통같이 봉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발대 10여 척을 내보내봤지만 그마저도 격퇴당하자 다급해진 고니시는 진린과 이순신 모두에게 막대한 뇌물을 보내 퇴로를 구걸했습니다. 진린은 이에 흔들렸지만 장군은 뇌물을 단칼에 거절하며 진린의 제안마저 뿌리쳤습니다. 대장은 적을 칠 뿐 결코 화친을 말하지 않는다. 장군은 끝까지 진린을 설득해 겨우 마음을 돌려놓았지만 그 사이 빠져나간 연락선 한 척이 적의 지원군을 불러들였습니다. 시마즈, 다치바나, 소 요시토시 등 왜군 주력이 총 집결한 것입니다. 그 규모만 무려 6만 병력과 500여 척. 적의 이동 경로를 간파하고 진리는 좌측 죽도에, 이순신은 우측 관음포에 숨어 완벽한 포위진을 짰습니다. 출정을 앞둔 이순신 장군은 하늘을 향해 비장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원수만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11월 19일 새벽 2시 조명연합수군의 총공세가 불을 뿜었습니다. 새벽 2시에 시작된 기습은 날이 밝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뒤엉켜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전투 도중 명나라 도독 진린의 대장선이 적진 깊숙이 고립되어 왜군에게 포위당하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즉시 대장선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진린을 구출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명나라 수군도 합세하여 연합군은 다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오전 9시경 선두에서 독전하던 장군의 가슴을 적의 총탄이 관통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부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장군은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카 이완과 아들 이회가 번갈아 북채를 잡고 슬퍼할 새도 없이 독전고를 울렸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은 장군의 죽음을 모른 채 끝까지 싸웠고 외선 200여 척을 분멸하고 100여 척을 납포했습니다. 살아남아 도망친 건 겨우 50여 척뿐이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성웅 이순신은 자신의 목숨과 7년 전쟁을 맞바꾸며 조선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조선에 보배가 있는가? 임진왜란 도중 적장 가토 기요마사의 조롱에 조선의 승려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당신들이 탐낼 만한 보배는 없소. 다만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백성을 아끼는 것을 보배로 여길 뿐이요.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이 남자, 바로 승병장 사명대사입니다. 그는 5,000명의 승군을 이끌고 평양성 탈환의 선봉에 섰으며 전국 의승군을 총괄하며 나라를 수복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보탰습니다. 1604년 사명대사는 강화를 위한 사신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10만 명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의 새로운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난 그는 화친의 전제 조건으로 포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진정으로 조선과 화친하고 싶다면 끌려간 우리 백성들을 돌려보내 당신들의 신의를 증명하시오. 8개월간의 외교 담판 끝에 사명대사는 조선인 포로 3,000여 명을 이끌고 귀국했습니다. 전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백성의 곁을 지켰던 사명대사, 그가 구한 3,000명의 목숨, 그들이 바로 조선의 보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